환자분의 배우자께서 이미 보호자 서류를 작성하셨습니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재계 접수 직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인데요. 직원은 제 이름을 다시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다른 분이 배우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보호자 목걸이를 걸고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보다 15살 많은 건물주 최미란이었습니다. 오래전 이혼한 뒤 혼자 카페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몇 달 전부터 그녀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해 귀찮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저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태훈 씨의 법적 아내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칸에는 정말 최미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는 6달 전 남편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찾은 남편은 미란이 사무실 인감과 개인정보를 훔쳐 혼자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나한테 집착하다가 일을 저지른 거야. 딸 수빈이가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남편은 갈비뼈가 아프다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몸부터 회복하고 처리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18회 동안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 서류 한 장 앞에서 갑자기 남의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직원은 등록된 보호자가 이미 있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유리창 밖에 서 있었고 미라는 안에서 간호사에게 남편의 약과 병력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아내라고 믿은 세월과 법적으로 아내인 사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인신고서 사본에서 증인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말은 처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오랜 사업 동료 장성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태훈과 저는 18회 전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태훈은 인테리어 사업을 막 시작했고 실패한 동업 때문에 빚이 많았습니다. 제 명의로 마련한 아파트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는 빚을 정리한 뒤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저도 동의했습니다. 딸 수빈이가 태어났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부부로 대했습니다. 저는 종이 한 장보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빚이 줄어든 뒤에도 태우는 신고를 미뤘습니다. 대출이 끝나면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가 정리되면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서운해하면 태우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류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우리가 남들이 인정해야 부부야.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비를 댔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달에는 남편 회사에 밀린 자재대금과 직원 식사비까지 보탰습니다. 태우는 밖에서는 저를 아내라고 소개했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미란이 나타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들어간 상가의 건물주였고 큰 공사까지 연결해주는 중요한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태우는 미란이 자신에게 비싼 넥타이와 향수를 선물하며 사적으로 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외로운가 봐. 내가 선을 그어도 자꾸 저래. 제가 거래를 끊으라고 하면 남편은 사무실과 공사 문제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에도 태우는 혼인신고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서 사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피했습니다. 수빈이는 증인으로 적힌 장성호 씨를 직접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성호 씨는 남편과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증인으로 서명했다면 단순한 도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성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손에 들린 신고서, 사본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저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성호 씨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는 태훈에게 저와의 관계가 오래전에 끝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 때문에 같은 집에서 부모 역할만 할 뿐 부부 사이는 끝났고 수빈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있는 집에서도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태훈은 미란과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호 씨는 두 사람이 가져온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태훈 씨가 직접 서명하는 걸 보셨어요? 제 질문에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은 이름과 주소를 직접 적었고 신고를 마친 뒤 세 사람은 주민센터 근처 카페에서 축하 케이크까지 먹었습니다. 성호 씨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저는 정리되지 않은 동거인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 집을 나올 거다. 정희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마라. 제 손으로 차린 밥을 먹고 제 가게 돈으로 회사를 버틴 사람이 밖에서는 저를 동거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태우는 또 말을 바꿨습니다. 대출 보증서인 줄 알고 서명했어. 미란이 중간에 서류를 바꾼 거야. 제가 성호 씨가 직접 받다고 하자 남편은 성호가 미란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주민센터 앞에서 태훈과 미란이 손을 잡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태훈이 미란에게 보낸 메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내 진짜 가족이야. 사진 속 태훈은 속아서 서명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새 넥타이를 메고 미란의 손을 꽉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날 제 집으로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회 동안 가족이 밥을 먹었던 식탁에 남편의 법적 아내가 앉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다음 날 오전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자마자 남편 회사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린 임대료와 직원 급여, 자재대금을 대신 냈고 새로운 공사도 연결해줬다고 했습니다. 태우는 저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설명했답니다. 딸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만 한 집에서 부모 역할을 할 뿐이며 이후에는 미란과 합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란은 돈만 받으면서 관계를 숨기는 태훈에게 확실한 책임을 요구했고 혼인신고를 추가 투자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태훈은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직접 서명했습니다. 제 남편인 줄 알면서 돈을 대고 혼인신고까지 하셨어요? 제가 묻자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적도 없다면서요. 끝난 관계라고 들었어요. 그때 수빈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끝난 관계인 줄 알았다면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는 어떻게 아셨어요?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에게 들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여전히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빈이 입학식 다음 주로 침대와 식탁 배송일까지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은 제게 지방 공사 때문에 2달 동안 숙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수빈이는 몇 달 전부터 제게 온 익명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곧 그 집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남의 남자를 가족이라는 이유로 붙잡지 마세요. 미라는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우리 아파트 입구와 미란의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받침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상담하겠다고 하자 미라는 결국 자신이 보낸 문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태훈이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니 제가 먼저 포기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겁니다. 미라는 남편에게 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재를 알면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저를 밀어내기 위해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태훈 씨에게 속았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지만 법적 아내는 자신이라는 말만큼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두 여자 중 누가 남편에게 더 사랑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남편이 두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빈이와 저는 남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개인 물건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미란에게 받은 투자금 내역과 제 아파트 시세를 적은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 보증금과 연간 매출까지 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정리한 것이라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메모 옆에는 기존 주거지 유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컴퓨터에는 사업 정상화 이후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수빈이의 생일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앞으로 2년 동안의 자금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미란의 투자금으로 회사 부채를 갚고 새 공사를 받아 수익을 안정시킨 뒤 투자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최미란과 합의 이혼 후 기존 주거지 복귀. 남편은 미란과 새로운 가정을 꾸릴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미란의 돈과 상가를 이용해 회사를 살린 뒤 이혼하고 다시 제 명의 아파트로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미란에게는 제가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제 집은 남편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사업이 다시 어려워질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두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야. 미란에게서는 투자금과 사무실을 얻고 제게서는 집과 가족의 모습을 얻으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람은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문서와 투자계약서, 자금표를 모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미란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죠. 미란은 말을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나와의 결혼도 사업 계획이었는지. 세 사람은 남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태우는 저를 보자마자 미란에게 협박당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란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제가 재산 때문에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도 상대에 따라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주민센터 앞 사진과 성호 씨의 메시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라는 합의 이혼 후 기존 주거지 복귀라고 적힌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태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사업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능성을 적은 것뿐이야. 미란이 물었습니다. 나와 이혼하고 저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다는 거야? 태훈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회사를 살리려면
투자금이 필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형식에 불과했고 회사가 살아나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희에게는 집과 가족을 지켜줬잖아. 미란 씨에게는 법적 아내라는 자리도 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적 아내라는 자리조차 사랑이 아니라 투자 대가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미란은 추가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에서도 회사를 내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미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 존재를 알면서 협박 문자를 보낸 일까지 남편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미란은 처음으로 제 눈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그건 제가 한 일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가족과 회사를 모두 지키려다 판단을 잘못했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옷과 물건을 상자에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태훈이 화를 냈습니다. 18회를 함께 산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쫓겠다는 거야?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함께한 세월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밖에서 동거인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동거도 끝낼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옷과 서류를 상자에 담았습니다. 현관 앞에 12개의 상자가 쌓였습니다. 18회가 고작 상자 12개로 정리되는 것 같아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물건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가 참고 넘어간 시간이었습니다. 태우는 저녁이 되자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혼인신고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형식이었고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은 저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왜 밖에서는 동거인이라고 불렀어? 미란에게 투자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럼 딸이 대학에 가면 내가 집에서 나간다고 한 것도 투자 조건이었어? 태우는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버릴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올 집이 필요해 가족을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수빈이는 문 밖에 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핑계로 두 사람을 속인 게 제일 싫어.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아. 태우는 딸에게만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수빈이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공동생활비 자동이체를 중단하고 가게 매출과 집 관리비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들어간 제 돈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뤄온 제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만 믿고 제 법적 권리를 스스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제 실수가 남편의 이중생활과 거짓말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현관 밖에 한참 서 있던 태호는 결국 상자를 차에 실었습니다. 차가 떠난 뒤 저는 18회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돌아오지 않을 저녁을 맞았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미라는 약속했던 추가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사무실 계약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태우는 법적 부부인데 자신을 일방적으로 버릴 수 있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미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이 당신 사업에 계속 돈을 대겠다는 계약은 아니에요. 성호 씨는 혼인신고의 증인으로 서명한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표가 개인 관계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새 공사가 끊기면서 회사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태우는 다시 제게 연락했습니다. 미랑과 이혼하고 회사를 정리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끝내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저는 미랑과 헤어지는 것이 제게 돌아올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딸을 사업 조건으로 내놓고도 자신은 가족을 지켰다고 믿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 정산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가족 생활에 기여한 송금 기록과 남편 회사에 들어간 돈은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통장에서 빠져나간 자재대금과 직원급여, 생활비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제 삶이 남편의 사업 일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란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익명 문자를 보내고 제 가족을 밀어내려 했던 일을 사과했습니다. 법적 아내라는 서류만 가지면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더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겠다는 선택만큼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랑과 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결국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투자금과 사무실, 직원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습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을 성호 씨를 통해 들었습니다. 태우는 몇 차례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편지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회사를 살리려 했다는 해명이 더 길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에는 모든 일을 정리했으니 다시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랑과 이혼했는지 회사 빚을 얼마나 갚았는지는 더 이상 제 삶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이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도 영원히 미워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빈이의 대학 입학을 두 여자를 속이는 날짜로 이용한 것은 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혼인신고서에 제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가족을 지켜온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와 사랑을 필요에 따라 바꾸고 사람을 자산처럼 계산한 태운이었습니다. 재산 정산을 마친 날 저는 혼자 주민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그곳에서 태운과 나란히 혼인신고서를 내는 모습을 상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성하고 싶은 서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제 이름으로 된 집과 가게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했습니다. 수빈이는 주말이면 가게에 와서 전을 부치거나 배달 포장을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제 생활과 몸 상태에 맞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오래된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저와 태운, 어린 수빈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태운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날 웃었던 저와 어린 수빈이의 마음까지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도 제가 지킨 가족과 노력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는 태운이 두고 간 인감 도장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도장으로 늦게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법적으로도 아내가 되면
비로소 제 시간이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장 하나가 제 18배를 증명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감 도장을 작은 상자에 넣어 태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대신 반찬 가게 열쇠를 새 열쇠고리에 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햇살이 진열대 위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수빈이는 뒤에서 오늘은 전이 잘 팔릴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누군가의 법적 아내가 아니어도 제 손으로 지킨 집과 가게, 딸과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열쇠를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제 이름이 없었지만 그 집과 가족을 지켜온 제 시간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